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토라고 하는 주제별 커뮤니티 서비스 창업한 창업자 이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코비드-19 시대에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어떻게 새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주제로 해서 커뮤니티에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토는 주제별 모임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사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의 취향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다른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순히 플랫폼처럼 중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의 모임을 기획할 건지 그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해서 직접 커뮤니티를 기획해서 운영하는 일까지 한다는 점이 다른 이제 많은 커뮤니티 플랫폼, 취미, 취향, 여가 플랫폼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미술, 경제, 경영, 영화, 음악, 글쓰기, 마케팅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서비스들을 문토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 처음 창업했을 때 영화, 연기 2개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해 한 200여 개 정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빨리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리더분들이 저희와 함께 모임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해 주시면서 모임의 퀄리티과 다른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들과 질적인 차별점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2020년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와서 문토에서 뭔가 나만의 어떤 가치를 찾고 나만의 취향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문토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사실 이전 시점부터 이제 코로나 지금 진행 시점에도 사실은 월 평균 한 1,000명 정도 저희 라운지에 이제 방문을 해 주셔서 이제 오프라인 이제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트렌드 리포트에 이제 취향 이코노미의 선두주자로 이제 선정이 되는 등 굉장히 주목받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빠르게 이제 성장해 온 와중이었죠. 그래서 언론에도 이제 한 81건 정도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노출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이제 뭔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희 모임에 직접 참여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이렇게 빠르게 정신없이 달려오고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사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리더분들, 굉장히 이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저희에 합류하는 등의 이제 질적인 성장이 있었고, 양적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제 거의 약 200여 개 정도의 모임이 진행되는 등의 이제 양적인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2020년에 가장 큰 계획이 이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이제 어떻게 이제 공간을 확장하냐, 어디로 확장하냐, 얼마 규모로 확장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2020년 올해 초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19라는 저희가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를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를 조금 더 함께 공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저희는 설문조사하고 있었어요. 2020년 초에는 우리가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요? 멤버분들 어디 저희가 확장하면 좋을까요? 해서 정말로 저희는 전수로 설문조사 받고 있던 시점인데,
갑자기 조금 저희는 아무래도 대면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갑자기 시그널이 갑자기 먼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내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모임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다. 거기는 지금 되게 사정이 안 좋다. 그런 보이스들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저 일단 그런 걱정이 있으면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기자로 계신 분들이 저희 리더분들 중에 이거 약간 지금 심상치가 않다.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제일 빨리 알았어요, 보이스를.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변수를 맞았죠. 그래서 2월에 이제 갑자기 이제 모임을 두 번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우왕좌왕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던 업체들 중에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투자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 자금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죠. 전면 이제 그 지역 확산 우려가 너무 커지고 멤버분들의 우려가 너무 커지고 저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백그라운드가 전 사회적으로 백데이터가 없던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가장 보수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으로 그냥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어요. 2달 반 정도.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그때 정말 사업의 존폐의 위기를 겪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망하지는 않았고요. 망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는 고객 덕분이었어요. 저희를 믿고 저희 서비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2달 동안 저희 서비스에 어쨌든 서비스 피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2달 동안 기다려 주셔서 아무도 환불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저희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재확산 우려도 너무 높아지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member분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너무 걱정이다. 근데 우리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제 더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우리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라고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서비스가 재개되기를 응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온라인을 전환하는 과정이 단순히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판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저희를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신 멤버분들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어떻게 연결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사실 온라인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반 정도 서비스를 이제 연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비즈니스의 본질인 연결을 통해서 일상을 보다 가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미션인가.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의 미션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이 방향성, 큰 방향성,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뭔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 방향성에서 저희는 온라인 전환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전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실험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가장 큰 질문은 문토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션은 연결을 통해서 일상의 가치를 더한다라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션이었는데 일단 저희는 그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실험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어떻게 실험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서비스 중단 과정에서 이런 온라인 실험들을 많이 했죠.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문토 회원들이 이제 회원풀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중단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자유롭게 주제별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카카오톡 단톡 모임을 만들어서 여기서 본인들의 일상과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진 일기, 온라인 사진 일기,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을 전하는 그런 연결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뭐 플레이리스트처럼 이렇게 음악을 같이 공유하는 모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보시면 생각 외로 굉장히 재밌게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줄 일기라고 해서 저 그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매일 뭔가 한 줄이라도 읽으면서 우리가 사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뭔가 한 줄씩 영감을 나누는 모임을 또 온라인으로도 했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장표 같은 경우에는 헬스메이트라고 해서 같이 하루하루 우리가 집에만 있지만 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나눠보자 해서 매일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뭔가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런 경험들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진행해보면서 많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의 연결성이 이제 뭔가 연결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사람들의 의지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단톡 모임도 좋지만 조금 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 화상 모임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시간 화상 모임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영화, 문토에서 제일 잘하고 있던 그런 유형의 카테고리들, 이제 영화를 함께 보고 나누면서 이제 뭐 자신의 감상을 나누는 모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뭔가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실시간으로 Q&A처럼 토크해서 나눈다던가 이런 화상 모임도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화상 모임을 통해서도 또 이제 발견하게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재개를 하면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의 위험이 계속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온라인 링크를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프라인에서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 채널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좀 느꼈고요. 또 웨비나나 VOD 같은 실험들도 했어요. 문토에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적절한 시대 정신에 맞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래서 뭔가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라인 클래스, VOD 같은 것도 문토에서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하고 뭔가 재밌게 이제 뭔가 멤버들한테 좋은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다양한 온라인 실험들을 문토에서는 오프라인을 병행해 와면서 온라인의 다양한 실험들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플랫폼 온라인 이런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마련하지 않았었어요. 마련하지 않고 그냥 카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줌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그 내부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랫폼 기반 없이 그냥 일단 고객들한테 가장 좋은 가치를 제공하자라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3월 이걸 첫 런칭해서 누적 참여하신 분이 1,464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온라인이라는 그런, 저희는 딱지가 붙는데 온라인 딱지를 붙여서 참여하신 분들이 1,464건 10월까지 이제 1,464분 정도가 되셨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일부는 결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결제하신 분도 이제 100여 명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온라인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여기서 크게 이제 기대는 하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온라인에 결제를 하고 참여하신 분도 이제 100여 명 정도 돼서 이거는 굉장히 재밌다.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에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조금 뭐 MVP 수준에서 가장 뭔가 최소 수준으로 준비해서 진행했는데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회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의 미션,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일상의 가치를 더한다는 이 미션에 집중해서 채널에 대한 구분 없이 뭔가 다양하게 실험했던 것들이 이런 가능성을 엿보여 줬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카톡 모임이라던가 화상 모임이라던가 뭐 VOD라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플랫폼 없이 이 정도 성과를 낸 거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봤다. 그래서 이거를 방향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실험들을 우리 미션에 집중하면서도 채널을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도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사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질문했던 거는 우리 회사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연결을 굉장히 강화해 왔는데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연결을 떠나서 우리 회사가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우리 회사 서비스를 지불을 하고 이런 것들에 가장 집중하면서 업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럼 이 본질에 맞춰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장 오래 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리고 서비스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내린 결론은 이제 가치 있는 연결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 더 새로운 가치를 주겠다. 연결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가치를 더하겠다. 일상의 가치를 더하겠다라는 이제 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시대나 상황에 맞춰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지금 런칭을 해서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고 아마 11월 이제 늦어도 12월 중에는 아마 그 릴리즈를 아마 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뭔가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문토라는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민글링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는 자체 플랫폼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아마 이런 측면에서 물론 오프라인을 저희가 뭐 하지 않겠다,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전하는 일을 지속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삶의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서비스로 진화하겠다 해서 이제 좋아하는 취향에서부터 좋아하게 될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영감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영감을 받는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토 온라인 채널에서 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뭔가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서비스로 뭔가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뭔가 플랫폼으로서 문토가 새롭게 이제 자리 잡고 그런 방향으로 확대하고 확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더 좀 과감한 도전들을 이제 할 예정이고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도 너무 당황하긴 했는데 이 시기를 저희는 단순히 그냥 단순한 위기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의 업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찾는 이제 고객분들을 다시 새롭게 이제 정의하고 그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잘 정립을 하고 이제 아마 좀 더 새로운 것들, 좀 더 과감한 시도들을 앞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어서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문토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제 코로나 비즈니스를 이제 맞이하고 겪고 그것들을 이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뭔가 극복해 나갔는지 그 고군분투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을 하면 될까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리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할 때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안 되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순기능의 사례들이 있나요? 네, 아까 그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런 웨비나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제 뭔가 지역 확산, 뭔가 그 감염병 이제 그 경보 단계가 낮춰졌는데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시니까 되게 편해서 계속 이제 일부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고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경험의 설계만 잘 되어 있다면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 관심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그런 경험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코로나 외에 다른 위기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려진 다른 위기 요인들도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 질문은 그냥 좀 정리하면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뭐 위기 요인은 무엇일까, 한계는 무엇일까인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와 상관없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뭔가 태생적인 한계나 뭔가 위기가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다들 알겠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관계를 만드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게 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그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한계가 되기도 하고 혹은 뭔가 이제 비즈니스의 해자 뭔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되어주는 그런 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오퍼레이션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제 고민이고 즉 저는 항상 그런 어떤 한계는 이제 기회와 같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기업들이 못 들어왔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너무나도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높고 이거가 체계화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는 뭐 한계와 기회를 같이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질문은 문토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대응하신 것 같은데 조직 문화 내부에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노하우가 있나요? 저희도 굉장히 코로나 위기 상황을 너무나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좀 갑작스럽게 닥쳤는데 그 기본적으로 사내 문화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중요하는 사내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건 단순히 내부적인 소통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오퍼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그 오퍼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하고 얼마나 이제 뭔가 긴밀하게 소통하느냐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분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인데 저희는 그래서 소통이 가장 1번인데 가장 중요한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 비즈니스에서의 대응을 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원래 만들어져 있던 그런 사내 문화가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가 그냥 그 일반 대중들이 이제 인식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알았어요. 이거 약간 느낌이 안 좋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거가 바로 이제 VOC로 들어오기 때문에 알았고 저희는 그런 보이스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걸 귀 기울여서 듣고 빠르게 대응을 마련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대응이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라는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 오퍼레이션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조금 안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실제로 오프라인을 그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기한 과정에서도 그걸 다시 재개하는 과정도 하나하나 이제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일련의 체계들, 그런 회사의 내부 조직 문화들, 그런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이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크게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막 성장하는 단계여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사실 고군분투를 많이 했고, 오늘 참가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새롭게 뭔가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오프라인에만 이제 한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 경계 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또 유저나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청년 공간 포럼 청년 공간 해체와 재구성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전 청년허브 자산운영실장 이호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요, 언택트 시대 안전한 공유 공간과 지원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허브는 문 열지 않은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받게 됐었는데요. 사실 운영을 하지 않는 동안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바쁜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 공간 운영과 사업 운영들을 어떻게 지속적이게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했는지, 실천하도록 노력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공간 운영은 어떻게 되었지? 그러면 2013년부터 19년까지의 청년 공간 운영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공간 운영하고 있는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간에 맞을까? 아니면 우리 공간에 필요한 지침들은 뭐가 있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허브 공간과 사업을 진행하는 구성원들은 그럼 코로나19를 맞이하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사업을 어떻게 구조화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커뮤니티 지원 사업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저희 아야프 사업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 시국의 로컬살이, 서울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랜선에서만 만나는 건 좀 어렵지 않아? 소규모라도 만나서 할 말은 해보자 해서 N개의 공론장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안전한 공유 공간과 지원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떤 좀 요인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면 우리가 안전한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청년허브가 만들어지면서 청년에게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휴식과 그다음에 교류, 진로, 설계 활동 및 작업 등은 청년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이게 일정한 공간에서 그런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들은 청년들 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청년의 문화가, 독특한 문화가 또 형성이 되었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역에 또 운영되고 있는
청년 공간들을 발굴하고 이게 아마 무중력지대들의 전신으로 좀 하고 있는 청년 공간, 활력 공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미닫이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브 공간에 칸막이로 되어 있는 작게는 1명에서부터 뭐 많게는 한 6분 정도까지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 있는 미닫이 사무실을 지원을 했고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28개 팀, 그리고 1층 공간에 있는 카페, 창문 카페를 운영했는데요. 창문 카페가 그냥 미래청이나 혁신센터를 이용하는 뭐 혁신 파크를 이용하는 시민들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여기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좀 생각이나 아니면은 얘기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카페의 경우 지금 현재 카페 별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 별꼴 운영 주체분들은 차별 없는 가게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접근성을 모든 분들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활동이나 운동들을 같이 나눠주시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청년허브 뒤편에 있는 공간 청년청 같은 경우는 청년분들이 그 2015년에 청년 배움 일 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입주자들 각자의 독립적이고 뭐 독창적인 활동들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총 164개 팀이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중력지대나 지금 청년 오랑이라고 하죠. 유스센터의 전신인 청년 활력 공간들을 발굴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의 여러 업계 공간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은 저희가 청년허브 2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닫이 사무실을 실험실로 하면서 청년의 활동들을 조금 더 실험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들을 좀 진행했는데요. 총 26개 팀, 그다음에 그 자립실험실이라고 해서 창문 카페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공간 청년청 1층의 공간에서 창문 카페와 같은 카페 운영도 있었지만 자립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10개 팀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간 청년청은 157개 팀, 그리고 저희가 공간 대관 사업을 입주팀들이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게 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간 대관 사업을 130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저희가 미닫이 실험실이랑 자립실험실 같은 경우는 입주자 중심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참여자 중심 공간 문화 조성을 목표로 저희가 정기적인 상호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단체 간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입주 단체 활동의 소개 및 확산을 위한 영상 및 아카이빙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공간 청년청의 경우는 그 내 외부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사회 진입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단체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운영을 굉장히 표방을 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주 단체 주도의 모임이나 활동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미닫이 실험실이나 자립실험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주 단체의 활동 및 소개를 위한 아카이빙 북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무중력지대 공간 활 프로그램 공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공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2015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했다면 저희가 2018년 이후부터는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축해서 공간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월 1회 센터장 회의 및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동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허브가 언택트 시대에 안전한 공유 공간과 지원은 가능할까라는 주제에 부합되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운영 방역 지침 작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모두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19에 지침이 사실 행정상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너무 좀 느리게 내려왔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지침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갑자기 닥친 재난 상황이 행정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더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상황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 기관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운영관리팀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침 작성 과정은 사실 처음에 청년허브 사업장 대응 현황 및 직원 복무 관리 계획을 서울시로 저희는 이렇게 뭐 대응을 하고 있고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고요. 27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반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울시 청년청에서 민간위탁 사업장들,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한 뭐 청년활동지원센터나 무중력지대들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5단계도 갔었고 다시 1단계로 내려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현재 그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버전 9까지 작성돼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대응 매뉴얼 작성 시 내용 참고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되지라고 말씀드려서 그럼 마음대로 만드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 지침들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고 저희가 우리 공간에서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한 수시 동향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재난 일상 시대 청년허브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실 코로나19 되고 나서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비대면으로 돌려야 할까? 아니면 대면 사업을 소규모라도 돌려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았지만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는 그럼 나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감염되는 상황에서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될까 봐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직원 내부 공론장을 해보자. 각 사업별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또 우리 직원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지원팀은 저희가 청년 참이랑 청년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모임과 교류, 협력이 계속되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 교류협력팀은 저희 지역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이별 이주 땡땡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게이 공론장을 열고 있는데요. 그럼 청년 아젠다를 어떻게 상상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나눠주셨습니다. 협력기획팀 같은 경우는 허브가 만나는 청년 그리고 청년이 만나는 허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청년과 허브가 이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부분을 나누어 봤고요. 영공보팀은 지금 이 시간을 넘어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청년 허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운영관리팀은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른 근무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기반조성팀은 청년 허브의 공간 운영, 공간 지원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각 팀별로 나눴고요. 저희가 전체 직원 원래 회의 때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내부 공론장 진행 영상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류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3명 이상 모일 때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서로 모임이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올해 총 200개 팀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지원율이 25%나 증가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커뮤니티 모임 방식에 대한 변화도 일어났는데요. 비대면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되었고 소규모 모임,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소규모 모임들이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나 그 전에는 커뮤니티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규모 행사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비대면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나고 또 잘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라이프쉐어라는 곳과 빌라 선샤인이라는 곳과 함께 랜선 라이프쉐어 해서 커뮤니티 지원자들을 총 22회를 통해서 200개 팀 중에 149개 팀이 저희 커뮤니티 지원사 랜선 라이프쉐어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24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다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법 총 4회 201명이 참여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랜선 라이프쉐어랑 저희 우리다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법을 저희도 모니터링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좀 참여해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비대면이니까 서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지? 어떤 교류가 일어날 수 있지? 하던 기후가 조금 긍정적으로 제가 변하게 되었는데요. 라이프쉐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들이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질문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호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다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법은 커뮤니티의 리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리더 프로그램들이 내가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 운영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리더분들에게 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비대면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도 소규모 단위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야프 아시아 청년 활동 연구가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었다고요 하면 굉장히 놀라세요. 저희가 8월 말에서부터 9월 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12박 13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저희가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7박 8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7박 8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야프 사업이 무엇인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두 번째 방역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방역은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저희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 이 연수동 혁신파크 내에 있는 연수동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연수동을 아침에 방역, 그 다음에 환기, 또 방역, 환기, 그리고 여기 미래청에 있는 청년허브 공간의 다목적 골가 이 세미나실을 운영했는데요.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방역과 그리고 개인 방역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 아야프 펠로우십에 참여하는 펠로우분들의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한 공지를 좀 진행을 했고요. 사전 설명회나 대응 방안에 대한 공지도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떠신지 또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나누었고 사전 설문을 통해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코로나 지침에 대한 방안들을 서로 숙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무려 7박 8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그래도 성공적이고 무사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하나의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하나의 에피소드로 7박 8일 동안 진행하면서 막바지 이르렀을 때 한 분이 광화문 집회 당시에 교보문고를 방문했던 펠로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발빠르게 보건소 그리고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 다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들이 저의 큰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던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국의 로컬살이라고 저희가 별이별 이주 땡땡 지역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파트너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큰 제목으로 해놨는데요. 잠깐 별이별 이주 땡땡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주에서 4주 동안 지역에 로컬에 가셔서 청년들이 그 지역살이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홍성은 2주 농부, 옥천은 2주 기자, 영광은 2주 사회복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춘천은 돌봄교사, 그다음에 활동연구가, 그리고 상주는 농촌 엔터테이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이번에 40명을 모집했는데요. 100건 이상의 지원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준비했던 분들이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럼 나도 한번 로컬에 사리를 통해서 다른 경로를 한번 탐색해 볼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접수가 많으셨고요. 총 48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호흡인데요.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대책을 좀 수립하고 저희 담당자가 지역의 파트너에게 이렇게 방침을 지켜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공지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 지역에 맞는 상황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고 지역 코디네이터들이 참여자 파트너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여자에게 내어주는 온전한 자리, 그 다음에 타자에게 주는 행위인 환대의 장을 마련한 것이 이 사업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역 교류 사업으로서 조금 안정적이게 운영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사회복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농부 활동이라든지 기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모여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N개의 공론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형 공론장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공론장이란 저희 각자의 이슈나 아젠다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어놓고 이 의견이 어떻게 향후에 같이 얘기되어지고 일로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 공론장인데요. 같이 그 N개 공론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런치에 공론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이유까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개 공론장 같은 경우는 지역형 공론장으로 금산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시작으로 옥천의 청소년도 기본소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고 남원 같은 경우는 로컬, 청년, 지원, 과연 잘 살까라는 주제로 지리산 포럼인 이음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금천 같은 경우는 금천 오람과 함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보이게 한다면이란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허브의 다목적 홀을 주로 이용을 했다면 이 이슈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주체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오히려 소규모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한 공유 공간과 운영이 청년 지원 활동이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안전한 공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그리고 행정과 이 관의 중간 지원 조직들 그리고 청년들도 이 변화에 대해 수용하는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간을 운영할 때 지금 서울시 뉴딜 일자리로 희망 일자리로 생활 방역사분들이 활동을 진짜 잘 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있는 저희의 인력들이
그 생활 방역을 계속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방역을 해주시는 따로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이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의 지원, 그 다음에 방역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방역 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이런 변화의 수용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그 행정과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인 저희들이 호흡을 잘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공간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 아니면 또 이런 열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환대할지, 그리고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할지,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지, 공간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해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공간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개인 청년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활동들이 청년에게로 다시 수렴될 수 있고,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멈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기 제목에 보시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청년 시시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모여서 계속 이야기들을 진행할 수 있고,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청년의 활동들이 청년에게로 다시 수렴되고, 그런 활동들의 경험들이 공간이나 사업에 잘 녹여진다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환대와 신뢰 안에서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청년 활동 지원은 청년 허브가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 허브의 여러 공간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랭크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간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손희경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제가 마지막 발제인데 굉장히 떨리네요. 마지막 발제 끝까지 같이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맥락 있는 청년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PT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사실 무중력지대 지벨리나 무중력지대 영등포와 같이 두 개의 무중력지대 공간도 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다른 청년 공간,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경기도권 정도의 청년 공간,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청년들 공간까지 굉장히 많은 다수의 청년 공간들을 공공에서 하는 청년 공간들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공공에서 하는 청년 공간들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또 여러 청년을 만나면서 각각의 다른 지역에 다른 청년들을 만나면서 공간들을 설계해 왔는데도 꽤 비슷한 공간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대관이 가능한 회의실은 꼭 만들어야 된다든지, 코워킹 스페이스는 꼭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공유 부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공유 부엌은 꼭 있어야 한다든지, 또 다목적 공간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꼭 만들어야 한다든지, 그런 니즈들을 계속 반영을 해왔어야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럴 때마다 약간 계속 공간을 다르게 만드는데도 왜 조금씩 비슷해지는 유형이 돼버릴까라는 고민을 저도 건축가로서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카페를 설계를 한다고 하죠. 카페나 음식점이나 식당을 설계를 한다고 할 때 공간 구성은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스펙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어떤 배치라든지 그런 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필요한 실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식당이나 음식점들은 공간 구성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차별화를 시키는 거는
컨셉이나 브랜딩이 차별화 전략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청년 공간은 정형화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거기에 들어간 지역적 맥락이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그 청년들의 니즈가 비슷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역의 다른 청년 공간들을 설계를 해왔고 다른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뭐 맥락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말하는 이런 공공의 청년 공간이 과연 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조금은 대표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청년이고 저희도 청년 공간들을 운영하는 팀으로서 약간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의 청년 공간 사이에는 맥락이 조금은 분절돼 있지 않나? 끊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중력지대를 몰랐다면 과연 청년 공간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스타벅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맥락이 끊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어떻게 맥락을 같이 좀 자연스럽게 청년과 청년 공간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될 수 있을까, 맥락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PT를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팀도 동네에서 맥락을 만들고 있어요. 청년으로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을 운영하면서 사실 저희 나름의 청년 공간의 맥락을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떻게 그렇게 청년을 대했는지, 청년을 해석해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지금 계속 풀어오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 생겨날 청년 공간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는지 제안하는 방식으로 PT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기 전에 블랭크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동작구 상도동을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일을 하고 있어요. 상도동에 있는 유휴 공간을 바탕으로 그를 좀 공유 자산으로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죠.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12년부터 시작한 그룹이고 2019년까지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1년 텀 혹은 2년 텀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 공간, 지역 공간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플랫폼이나 캠프, 파크,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가게까지 계속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축사 사무소로서 건축가 그룹임에도 저희는 기획자이자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왔는가. 그래서 개수들을 매겨봤는데 공유 공간을 뭐 51개를 했고 커뮤니티 기획을 37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유의미하게 저희가 봤었던 거는 상도동에서 15개의 공유 공간들을 설계했고 상도동에서 커뮤니티 관련 일을 13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게 돈이 되진 않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거의 기획이나 운영이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거의 설계 위주로 밥벌이를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지역의 네트워크들을 계속 만들었고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접점을 계속 늘려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2019, 드디어 2020년 정도에 와서는 이게 50대 50의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을 설계를 해왔고 저희는 동네에서 기획자이자 건축가이자 운영자이자 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청년 공간들을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왔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공간들을 운영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저희도 부엌이었어요. 공유 부엌. 1인 가구니까 부엌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제한적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공유 부엌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자. 사실 제일 담이 낮은 친근해질 수 있는 활동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밥을 해 먹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낮부터 밤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죠.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엔 일을 하게 된 거죠. 일을 하면서 그 플랫폼이 사실 그때 한 8명 정도가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좁아요. 근데 계속 인원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한번 상도동에서 같이 공유 작업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30평 정도 되는 예전에 PC방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춘 캠프로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공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할 공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됐고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이제 받으면서 공유 작업실을 운영하게 됐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일할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저희도 살 공간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파크라고 해서 그 경기도권에서 왔다 갔다 캠프로 출근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직주 근접의 삶을 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3개 정도의 실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실로 만들고 2개의 스튜디오를 일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파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 게 한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까지에 저희가 운영을 했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공집합 전까지. 청춘 플랫폼이나 캠프나 파크나 뭔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사실 청년들의 니즈를 저희는 저희의 당사자성을 많이 반영을 했죠. 청년 공간을 만들 때 저희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밥 먹을 공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일할 공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살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운영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운영이 굉장히 사람을 갈아넣는 일이잖아요. 사람 자체를.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살기도 했음에도 그 네트워크들이 끈끈해지거나 굉장히 지속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런 네트워크들은. 저희는 청년을 좀 더 만나보고 같이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는 좀 안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고민해서 만든 청년 공간은 커뮤니티바 공집합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저희의 니즈를 반영한 게 맞죠. 저희가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을 공간이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느슨한 관계로 여러 청년들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바를 만들게 된 거고 하루 정도는 자기가 호스트가 될 수 있는 호스트 나잇 프로그램도 열어볼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 기반 시설을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취향 공간이나 소비 공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이라는 세대가 뭔가 무료로 어딘가를 대관을 해주고 무료로 공간을 쓰게 해주고 또는 무료로 뭔가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오지 않잖아요. 그 공간에 오지 않죠. 불편감을 느끼면 어떤 서비스건 어떤 공간이건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좀 돈을 주더라도 자기가 좀 취향에 맞고 자기가 좀 오래 있고 싶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해서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요즘 청년 세대들이 익숙한 방식이에요. 공간을 소비하는 익숙한 방식.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청년 공간들을 해석했고 그래서 공집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코로나 여파도 꽤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어요. 로컬에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오히려 번화가에 가서 뭐 홍대나 강남 가서 놀지 못하는 청년들이 로컬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타격도 덜 받았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상도동에도 그리고 후암동에도 바를 만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 공간들을 풀어서 만들어 왔어요.
다음에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 공간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다음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역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저희가 들어온 이후부터 아카이빙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상도동 그 땡땡이라는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상도동 그 청년을 만났고요. 그 가게를 인터뷰를 했고 그 소설 이래서 소설을 쓰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책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청춘 캠프에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3분과 함께 굿즈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굿즈는 상도동에 있는 여러 가지 간판에 한 글자씩 따서 그걸 다 이어붙여서 장바구니를 만들거나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굿즈를 만들기도 했고요. 비어있는 벽을 다 저희 그 캠프에서 일했던 디자이너와 함께 벽화를 만들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아카이빙을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체득했던 것 같아요. 좀 지역을 면밀히 분석했던 것 같고 지역에 꽤 깊숙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어느샌가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역 생태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역을 해석하고 청년을 해석했잖아요. 청년 공간을 만들었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네트워크들이 꽤 있었고 상도동 청년에 대한 네트워크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로우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같이 합치니까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플랫폼에서 만난 부부와 대륙 서점을 같이 설계를 했고요. 저희는 공간 설계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이주여성 지원연대가 청춘 플랫폼을 자신 식당의 테스트베드로 썼었습니다. 저희는 그 팀이 식당을 열 때 다시 공간 설계를 해주었죠. 그리고 같이 협업을 했고 저희가 매일 가던 분식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또 동작구의 우리 가게 콘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할머니 한번 바꿔보시죠 라고 제안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해서 이런 가게들이 생겼고 또 제로 웨이스트 샵 지구라고 해서 어떤 플라스틱 이제 논 플라스틱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유통하고 자체 상품을 제작하는 팀이에요. 그 팀은 캠프에서 만난 팀이죠. 캠프에서 코워커로 같이 일하고 있던 팀인데 이들의 브랜딩부터 공간까지를 저희가 그 사무실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공간 디자이너 저희 팀과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 디자이너분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지역과 청년을 해석을 하니까 이런 맥락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매핑을 해보니까 파란색은 블랭크 멤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블랭크가 직접 설계한 공간이고 또 빨간색은 블랭크가 운영했던 공간들입니다. 이게 불과 도보 10분? 15분 안에서 다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같이 하게 되고 이후에는 취향과 문화를 같이 이제 접목해서 하는 그런 같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까지 맺게 된 거죠. 그런 취향이 있는 팀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인 저희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듭니다에 어울리는 팀이 되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청년을 대해왔고 지역을 대해왔고 청년과 지역을 결부시킨 저희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청년 공간은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블랭크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럼 이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말했던 지역성 그리고 당사자의 니즈 파악, 청년의 니즈 파악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주체들의 좀 긴밀한 협업이에요.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제가 청년 공간을 설계하러 왔습니다 하고 만나보면 굉장히 선행적인 작업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중에서 인천에 건축을 전공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 기본 계획을 내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이란 용역을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좀 찬찬히. 근데 그 1년 동안 저희는 굉장히 많은 개인의 청년팀들을 거기에서 만났고, 그리고 또 많이 만났고 조사도 많이 했고 굉장히 면밀하게 그 지역들을 조사를 해왔어요. 근데 청년 공간들을 만들 때 과연 이런 지역적인 베이스의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는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할 때 저희는 참여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툴을 씁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툴킷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참여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실 당사자분들 그리고 운영하실 분들이 와서 어떻게 공간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상상까지 해보는 단계까지 뭐 적게는 3회차, 많게는 10회차까지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 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런 워크숍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 상상하는 범위로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 놓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나 운영기관, 운영주체, 그리고 전문가, 저희와 같은 전문가 그룹, 그리고 행정의 협업인데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청년 공간을 만들려고 가면은 뭔가 후다닥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3월까지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9월까지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년 공간들이 빠르게 후다닥 만들어져 버려요. 이런 선규획 없이. 그러면 아시다시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아실 테지만 공간이 똑같은 회의실을 만들더라도 이런 선행이 잘 된 경우와 잘 되지 않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후에 운영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들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이런 과정들이 꽤 깊게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딥하게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구성한 공간들이 춘천의 사회혁신파크라고 있는데요. 청년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청년을 여기에서 만났어요. 주체들을 코어로 활동하는 팀들을 많이 만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청년들과의 거기를 사용할 분들과의 긴밀한 워크숍 그리고 춘천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업까지 굉장히 잘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공간도 잘 나왔고 지금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이 맥락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갈무리를 하자면 지금 그래서 블랭크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청춘 플랫폼은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으로 사회 환원해서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캠프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2019년에 운영을 종료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진짜 코어 분들, 저희랑 계속 긴밀하게 협업하는 분들만을 굉장히 멤버십으로 해서 그 파크를 그러니까 주택으로 만들었었던 파크를 다시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그분들과 코워킹 스페이스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파크는. 그리고 공집합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파크와 공집합만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변하잖아요. 청년들은. 세대들도 계속 변하고. 저는 그 흐름에 계속 맞게 저희도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맥락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과 또 파트너십도 강화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좀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에게 좀 맥락이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에서 만드는 사실 지금 공공과 민간의 공간 자체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공공에서 만드는 청년 공간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맥락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랭크 손희경이었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